형은 우리를 한 사람씩 차례로 자기 방으로 불러 작별 인사를 했다. 방에서 나온 후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져 더 이상 부서질 수도 없게 된 심장을 부여잡고 나는 의료 정보가 담긴 소책자 뒤에 이렇게 갈겼었다. 이제 곧 말을 못하게 될 거야. 하지만 행복해.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지. 수학을 끝내지 못한 건 후회가 돼.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너는 걱정 안 해. 훌륭한 녀석. 사랑한다. 나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산 것 같아.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비디오를 대여점에 돌려줘 버렸어. 누구나 고통을 겪지. 이제 내 차례야. 누구나 죽어. 고통을 피하는 약을 먹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지 않기도 해. 죽는 건 상관없어. 모두들 늙어가는 걸 보고 싶은데. 행복한 추억이 많아. 너랑 이야기한 것도 좋은 추억이다.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 끝내지 않은 비디오를 누군가가 돌려줘버린 느낌이야.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을 어떤 책을 마무리로 들려드려 볼까 여러 책을 뒤적였습니다. 꼭 맞춤했던 아름다운 에세이를 찾았습니다. 이것을 나무님들께 2023년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수 있어 참 기쁩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제목이고요. 지은이 패트릭 브링리, 옮기니 김희정 조현주,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박물관이라죠. 그곳에서 10년간 일을 하게 된 저자 패트릭 브링리.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직업의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삶과 예술, 그리고 상실과 회복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담고 있는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좀 슬퍼요. 패트릭은 원래 뉴욕에서 화려한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성공적인 경력, 사교적인 생활, 그 모든 것이 그에게 가능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던 형에 대한 상실은 그에게 엄청난 공허함을 안긴 것이죠. 그 공허함은 패트릭을 뉴욕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이끌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일을 시작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예술 작품들과 매일 마주하면서 조용히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은 단순히 지키는 일을 넘어서 예술 작품들과의 교감,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색의 시간으로 발전하고요. 패트릭은 미술관 거장들의 작품들 사이에서 형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형에 대한 애틋한 기억은 예술 작품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되었고, 이를 통해 패트릭은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삶의 길을 걷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남자의 회고록을 넘어서 상실과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에게 삶과 예술,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내는 사랑과 회복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것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자 예술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예시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예술과 삶, 또 삶에서의 비극과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는 저자의 기나긴 세월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햇살 같은 책.
그럼 지금부터 자작나무 햇살 가득한 숲길을 같이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3장.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내가 태어났을 때 형인 톰은 채 2살이 되지 않았다. 내가 어린이였을 때 형도 어린이였고, 내가 사춘기를 거칠 때에는 형도 10대였다. 그리고 내가 25살 생일을 맞이한 직후 형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그는 젊은이였다. 하지만 그런 건 모두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동생에게 형은 언제나 다 큰 어른인 법이다. 새 학년이 될 때마다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출석부를 한번 쓱 쳐다보고는 반쯤은 기쁘고 반쯤은 경계하는 표정으로 브링리라고? 톰 브링리 동생? 이라고 물었다. 100살까지 산다 해도 나는 어딜 가나 톰 브링리의 동생으로 기억될 것 같았다. 형은 뛰어난 아이였다. 선생님을 기운나게 할 수도, 완전히 지치게도 할 수 있었고, 중학생 때부터 동네 고등학교에 가서 수학 수업을 받았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지역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했다. 수학이라면 가르치는 대로 흡수했던 형은 불공평하게도 다른 과목에서까지 뛰어났다. 과제를 내주고 또 내줘도 톰의 눈에는 어때요 선생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묻는 듯한 장난기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누구라도 괜찮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형은 명랑하고 인내심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겸손하고 정상적인 아이였다. 뽐내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형에게서 비눗방울처럼 뿜어져 나오는 만족스러운 분위기 덕분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순수 수학이 아니라 생물 수학 박사 학위를 받기로 한 이유를 설명할 때에도 형은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다. 내가 이해하기로 형은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액체가 소용돌이치는 방식들을 연구했다. 순수 수학은 물론 굉장히 아름답지. 우아하고 군더더기가 없어.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생물학은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져 있어. 패트릭, 정말 믿지 못할 거야. 나도 크리스타의 유기화학 교과서를 읽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으니까. 크리스타는 형이 듀크대를 다닐 때 만난 여자친구로 나중에 형의 아내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 너나 내가 기계를 만든다면 논리적으로 접근하겠지. 최소한의 부품을 써서 깔끔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지만 살아있는 자연은 전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 겹치는 것도 엄청나게 많고 빙빙 돌고 주제 하나를 놓고 수백만 개의 변형을 만들어내. 그래서 4분의 3쯤 잘못돼도 생명체는 죽질 않아. 그 결과로 생긴 게 골드버그 장치 같은 건데 무지 튼튼한 골드버그 장치인 거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상하고 엄청나게 여러 겹을 가진 물건이 탄생하는 거야. 글자 그대로 상상이 불가능한 물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 작은 세포 안에 숨겨졌다는 얘기야. 나는 그게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했어. 톰은 재미있다는 말을 여기저기에 붙였다. 또 한 번은 잉링 맥주. 미국 동부에서 특히 인기가 많은 대중적인 크래프트 라거. 잉링 맥주를 한 잔 마시다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다. 진짜 대단한 게 뭔지 알아? 살아있는 모든 거. 그러니까 무당벌레, 세콰이어 나무, 마이클 조던, 녹조류 할 것 없이 살아있는 건 모두 단 하나의 세포에서 진화했다는 사실이야. 하지만 그보다도 더 대단한 게 뭐게? 톰의 동생은 그게 뭔지 몰랐다.
바로 그 단 하나의 세포. 당시만 해도 우리는 돔의 왼쪽 다리에 있던 세포 하나가 변이를 거쳐 군대를 일으키고 그를 포위하게 되리라는 걸 알지 못했다. 돔은 몸집이 크고 건강한 사람이었다. 형이랑 몸싸움을 할 때면 형 머리를 뭔가로 후려치고 도망갈 수라도 있으면 성공이라 생각했다. 형은 라인베커, 미식 축구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태클을 걸며 방어하는 수비수의 재능과 재치 있는 엔터테이너 크리스 팔리, 부처를 모두 섞어놓은 사람 같았다. 대학 2군 리그에서 미식 축구 경기를 할 때 센터를 맡은 형이 스냅을 못하고 스쿼트 자세로 남아있는 도중 팀원들이 부정 출발을 하게 되면서 큰 혼란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경기가 끝나고 형은 미안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해 보이면서도 장난스럽게 손가락을 들며 말했다. 근데 주심 판정이 틀렸어. 주심이 오프사이드, 공격수 전부 반칙이라고 했잖아. 센터는 제외라고 말했어야 했어. 톰은 2003년 가을 대학에 가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를 했고 2005년 여름에 결혼을 했다. 건강한 몸으로 같은 뉴욕 하늘 아래 살았던 그 2년 동안 우리는 아마 한 달에 한 번쯤 만났을 것이다. 물론 형보다는 대학 친구들을 더 자주 본 셈이지만 형은 내 대학 친구가 아니었다. 조급할 필요가 없었다. 형과 내 아이들은 사촌이 될 것 아닌가. 결혼식이 끝나고 형은 왼쪽 허벅지에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그해 11월에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고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이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1월 암이 폐에 전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형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뉴욕에서 함께 산 2년 8개월 동안 도시 자체가 변한 것처럼 느껴졌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뉴욕은 레코드 가게와 싸구려 식당, 워싱턴 스퀘어의 분수대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두서없고 오색 찬란하고 낭만적인 도시. 젊은 연인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도시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업타운으로 거점을 옮긴 내게 뉴욕은 마천루, 옐로우캡, 멋진 거리와 유명한 건물들이 가득한 도시이자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발 디딜 곳을 찾아야만 하는 도시였다. 그러다가 형이 병에 걸렸다. 뉴욕은 하루아침에 암병동의 병실과 형의 퀸스 아파트만 남은 도시가 되었다. 형의 아파트. 이제 눈을 감고 형을 떠올리면 언제나 퀸스에 있다. 형은 너덜너덜한 종이 더미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낡은 빨강 소파에 앉아있다. 텔레비전에는 야구 경기가 중계된다. 형은 암 때문에 야위였고 머리숱도 거의 잃은 상태다. 나는 형네 집에 와 있고 누이 미아도 함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도 와 계셨지만 저녁이 되면서 이제는 익숙해진 호텔 방으로 들어간 후다. 톰은 종이더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데드라인 전에 수학 문제 풀이를 끝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꾸 다들 말을 걸어 방해를 한다. 형은 그렇게 아픈 와중에서도 결국 박사 논문을 완성했다. 하지만 괜찮다. 형은 사람들이 방해하는 걸 좋아한다. 형, 내가 말한다. 형. 나는 별 필요도 없는 긴 이야기를 시작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말하면서 길게 끈다. 어느 누구보다 형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좋고 형도 그걸 너무 좋아하고 나도 그걸 매우 즐기기 때문이다. 형은 몸을 젖혀 소파에 기댄 채로 내 이야기를 듣는다. 마치 머리가 둔해서 내 말을 못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내가 마음껏 이리저리 돌려 말하고 수다를 떠는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꺼이 시간을 내어준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차례가 되자 형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모비딕이나 야구, 존이 고모에 관해 하려는 말에 스스로 감동해서일 수도 있고
웃음을 터뜨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전에 뜸을 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고는 다시 앉아 꽁무니를 잘근잘근 씹어놓은 펜으로 수필가처럼 능숙하게 뭔가를 써내려간다. 하지만 형이 써내려가는 것은 영어 문장이 아니라 그리스 문자다.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이어지는 수학 기호들, 등호가 들어간 일종의 일리아스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게 그 아파트에서 형의 모습이었다. 병을 앓고 있지만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 생기는 평화로움에 우리도 젖어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오후 매우 당황한 크리스타 형수의 전화를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형의 상태가 급속도로 이유를 알 수 없이 나빠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어떻게든 도와볼 요량으로 달려갔을 때 형은 겁에 질려 있었다. 신경과로 데려가세요. 형의 주치의가 전화로 말했다. 지금 가세요. 예약 진료 같은 건 걱정하지 마시고 차에 태워서 바로 지금. 나는 형의 왼팔을 내 어깨에 둘러 부축하면서 택시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패트릭, 형이 속삭였다. 잘 지냈어?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현대 순환극이 펼쳐지는 칙칙한 병원 대기실에서 나는 형에게 게토레이 한 병을 건넸다. 형은 자기가 뚜껑을 열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잉크 묻은 왼손으로 주먹을 쥐고 병 뚜껑을 계속해서 내리쳤다. 이렇게 말하면 믿어지지 않겠지만 형이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한 것은 그때뿐이었다. 자가 면역 체계의 문제로 밝혀진 그 위기는 넘겼지만 형은 그로부터 며칠 후 눈을 깜빡일 힘도 없을 정도로 약해졌다. 이봐 형, 언젠가 내가 이렇게 물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라는 건 암을 뜻했다. 형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모를 일이지.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생물 수학이 웃기는 게 가끔은 나도 장외 홈런을 치기도 한다는 사실이지. 생각해보면 대단한 일이야. 멋들어진 순수 수학뿐 아니라 우리가 관찰과 본능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자연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거든. 믿기 힘든 일이야.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순간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이 들어. 연 조직 육종으로 말하자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형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자기 다리를 바라봤다. 뭔가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기는 하겠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위기가 극에 달하자 형은 우리를 한 사람씩 차례로 자기 방으로 불러 작별 인사를 했다. 방에서 나온 후 이미 부서질 대로 부서져 더 이상 부서질 수도 없게 된 심장을 부여잡고 나는 의료 정보가 담긴 소책자 뒤에 이렇게 갈겼었다. 이제 곧 말을 못하게 될 거야. 하지만 행복해.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지. 가족, 크리스탈을 잘 돌봐줘. 수학을 끝내지 못한 건 후회가 돼.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너는 걱정 안 해. 훌륭한 녀석. 사랑한다. 나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산 것 같아.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비디오를 대여점에 돌려줘 버렸어. 누구나 고통을 겪지. 이제 내 차례야. 누구나 죽어. 내 차례이고. 고통을 피하는 약을 먹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지 않기도 해. 죽는 건 상관없어. 다만 고통을 겪고 싶진 않아. 모두들 늙어가는 걸 보고 싶은데 크리스탈을 행복하게 해줘. 행복한 추억이 많아. 너랑 이야기한 것도 좋은 추억이다.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다 끝내지 않은 비디오를 누군가가 돌려줘 버린 느낌이야. 다행히 우리는 그 후로 형과
1년을 더 보낼 수 있었다. 병원. 형의 아담한 입원실은 대체로 명랑한 분위기였다. 검소한 방이었다. 집잣말 풀이, 신문, 야구 경기를 중계한 텔레비전, 책을 읽어주는 소리, 점심 배달 주문. 형은 투병 중에도 안절부절하지 않았다. 새 종교를 찾지 않았고 자기가 늘 좋아했던 것들을 계속했다. 그 덕분에 나는 형이 좋아했던 것들에서 뭐랄까 후광이 비치는 느낌을 받았다. 함께 보던 야구 경기들은 좋은 경기들이었고 책들은 좋은 책들이었으며 병실을 찾아온 친구들은 좋은 순례자들이었다. 모든 게 단순했고 모든 게 포옹 같았다. 형은 라파엘로를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는 병실 침대 머리맡에 검은 방울새의 성모, 라파엘로가 친한 친구의 결혼 선물로 그린 작품, 성모와 아기 예수,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작품 속 방울새는 전통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의 운명을 상징한다. 디킨스를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버지는 책을 집어들고 슬프고 웃긴 구절들을 낭독했다. 위대한 예술이 그렇게 쉽게 평범한 환경과 섞이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었다. 그 전까지는 늘 그 반대를 상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에 다닐 때에는 대성당 벽에 그린 작품이나 고전이라 불리는 책으로 남긴 위대한 예술은 입을 해 벌린 채 쳐다보는 것 혹은 눈을 크게 뜨고 뚫어져라 보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순한 것처럼 숭고한 이야기마저 가깝고 신비스럽지 않은 이야기. 바로 그 병실에서 벌어지는 일상을 숨김없이 표현하려는 시도와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밤이 오곤 했다. 형이 많이 아플 때에는 대부분 크리스타 형수가 함께 밤을 보냈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도 누군가가 병실을 지켰다. 형이 자는 동안 우리는 소리를 죽인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럴 때면 방에 믿을 수 없는 정적이 흘렀다. 사실 방 안의 어떠한 것도 믿기 힘든 것 마찬가지였다. 형만 해도 그렇다. 친근하고 익숙한 형. 한때는 거대하고 활기 넘치던 몸의 형이었지만 이제 온화하고 우아한 몸을 가진 형이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잠시 후면 내가 형을 옆으로 눕히고 주먹진 손으로 아픈 허리를 문지를 것이고 형은 신음을 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할 것이다. 그런 다음이면 다시 정적이 찾아온다. 그리고 나는 형이 숨쉬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그날도 그런 순간 중 하나였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이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형의 침대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마치 처음인 것처럼 바라봤다. 어머니는 잠이 든 아들을 보고 나를 보고 새벽빛을 보고 아픈 몸을 보고 그 끔찍함을 보고 그 우아함을 보았다. 우리 좀 봐. 어머니가 말했다. 봐. 지금 우리가 바로 옛 거장들이 그렸던 그림이잖아. 몇 달 후 우리는 필라델피아에 사는 어머니의 네 형제자매를 찾아갔다. 26살짜리 아들을 땅에 묻은 후에 자신의 형제자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혹은 되지 않는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짐작이 갈 것이다. 시간을 보내다가 어머니가 좀 더 단순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고 우리 두 사람은 자리에서 슬쩍 빠져나왔다. 차 창문 밖으로 평범한 도시의 삶이 흘러가고 있었다. 거리에는 조깅하는 사람,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누군가에게 하늘이 무너질 듯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들 세상이 멈추는 일은 없으리라는 증거들로 넘쳐났다.
우리는 벤 플랭클린 파크웨이를 벗어나 미술관 앞에 차를 세웠다. 내 기억 속의 그 미술관은 쥐죽은 듯 고요해서 조각상들이 방금 누군가가 던진 마법에 걸린 듯 보였다. 너무 조용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창백한 색깔의 돌바닥에 울리는 우리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 금색의 다이아나,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타워 꼭대기를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현재 필라델피아 미술관이 소장 중인 이 동상은 디자인 수정을 거쳐 두 번째로 제작한 작품이다. 첫 작품은 1894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 금색의 다이아나 동상 쪽으로 향했다. 한쪽 발 아래에 구이의 모든 무게를 영원히 싣고 끊임없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의 이 순례길을 이끌던 어머니는 빛바랜 테피스트리와 조명을 받고 있는 필사본도를 지나 옛 거장들의 회화 작품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들과 돌로 된 세례반, 그리고 모린 갤러허라는 이름의 필라델피아 거리, 익숙하게 느낄 만한 성인들의 순환과 신의 은총을 묘사한 그림들로 교회나 수도원 분위기를 풍기는 전시실이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가톨릭 신앙을 잃었지만 이러한 광경에 대한 감정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사실 전시실의 분위기는 너무도 익숙했다. 주름치마나 엄격해 보이는 수녀들 때문이 아니었다. 톰의 침대 옆을 지키던 그 몇 달간 병실에 흘렀던 분위기, 말문이 막히게 하는 수수께끼와 아름다움과 고통의 분위기가 떠올라서였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슬프고 밝은 그림을 찾기 위해 아무 말도 없이 갈라졌다. 내가 찾은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7세기 전에 알려지지 않은 이탈리아 화가가 단순하고 진솔하게 그린 보석과도 같은 패널 그림이었다. 자그마한 포플러 나무 패널에 달걀 노른자로 만든 물감인 템페라를 사용한 그림으로 갓난아기를 낳는 성모 마리아가 작은 동굴 입구에 있는 장면을 묘사했다. 기쁨의 별이 머리 위에서 빛나고 현자들과 천사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마리아는 주위의 소란이 전혀 들리지 않는 듯 구유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조용한 아기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이런 테마의 장면을 경배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 아름다운 단어를 마음에 품었다. 그런 순간에 생겨나는 애정어린 숭배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참 유용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이미지 앞에서 우리는 말문을 잃고 말랑말랑해진다. 뒤이어 강렬하고 명백하지만 일상생활의 소란 속에서는 약하게밖에 느껴지지 않던 무엇인가가 우리의 안으로 침투한다. 경배하는 대상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다. 맥락을 더하는 것은 이 수수께끼 같지 않은 수수께끼의 명백한 의미를 흘릴 뿐이다. 누구나 자고 있는 아이나 연인, 떠오르는 태양, 혹은 어쩌면 성스러운 유물이나 죽은 지 오래된 이탈리아인이 곱게 그려낸 그림을 보면서 그러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이다. 형이 두 손을 꼭 쥐고 용감하게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느낌 말고는 다른 감정이 거의 들지 않았다. 기쁨의 별에서 특별한 종류의 선명한 빛이 나오는 듯했다. 옛 거장들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선명함과 같은 것이었다. 그 그림들을 뒤로하고 어머니를 찾으러 초기 르네상스 전시실로 갔다. 어머니는 내가 찾은 그림보다 더 인정사정 없고 더 아름답고 심지어 더 진실되어 보이는 그림 앞에 서 있었다. 14세기에 활동한 피렌체 출신의 니콜로 디 피에트로 제린이라는 거장이 그린 그림이었다. 특징 없는 금색 배경 앞으로 매우 아름답지만 당돌하리만치 죽은 게 확실한 젊은이를
그의 어머니가 온몸으로 바치고 있는 장면이다. 마치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껴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린 이 그림은 통곡 혹은 피에타라고 부르는 장르에 속한다. 어머니는 늘 잘 울었다. 결혼식에서나 영화관에서나 눈물을 흘리고 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심장이 부서지는 동시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그림이 어머니 안의 사랑을 깨워서 위안과 고통 둘 다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경배를 할 때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통곡을 할 때 삶은 고통이다 라는 오래된 격언에 담긴 지혜의 의미를 깨닫는다.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냉혹하고 직접적이며 가슴을 저미는 바위 같은 현실 말이다. 한두 시간쯤 흘렀을까? 튼튼한 바위 기반처럼 느껴지는 미술관을 떠나 그 너머에서 존재감을 뽐내며 펼쳐진 소위 현실 세계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부모님과 누이 미아는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돌아갔다. 나는 암트랙 기차를 타고 새로운 고향 뉴욕으로 향했다. 내 나이 25이었다. 모든 의미에서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로 미드타운의 분주한 행인들 틈에 섞였다. 운 좋게 얻은 전도 유망한 직장에 있는 마천루의 사무실로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긁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종류의 일은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누군가를 잃었다. 거기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는 침묵 속에서 빙빙 돌고 서성거리고 다시 돌아가고 교감하고 눈을 들어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슬픔과 달콤함만을 느끼는 것이 허락되었다. 지친 승객들을 가득 태우고 브루클린을 향해 달리는 지하철의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그러다 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나는 뉴욕의 훌륭한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왔다. 보이지 않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큐레이터들이 아니라 구석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서 있는 경비원들 말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 해결책이 이렇게 간단해도 되는 것일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세상에서 빠져나가 온종일 오로지 아름답기만 한 세상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속임수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 브루클린의 5번가를 따라 걸으면서 멕시코 식당 대여섯 개를 지나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3층에 있는 집에 도착했다. 문에 열쇠를 넣고 돌릴 즈음에는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2008년 가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젊은 형이 동생에게 남겼던 이 챕터의 글이 저를 한참 동안이나 울게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내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가 다 보지 않은 영화를 먼저 반납해버린 것 같은 기분이라고. 예, 그랬겠습니다. 나는 아직 봐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거 하나도 다 못했는데 누군가가 내 인생을 일찌감치 반납해버린 것 같다는.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해였어요. 오래도록 지속해왔던 일을 그만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했던 참 고마웠던 해.
세상 여러 나라를 다니며 책을 읽고 그곳의 풍경을 찍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다라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 꿈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이걸 말할 수 있습니다.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할 사람들한테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 이 세상에서의 인연이라는 것이 꼭 면대면으로 얼굴을 봐야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나누었던 책들, 또 책을 읽으며 나누었던 웃음과 눈물, 슬픔과 기쁨의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단 한순간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가온 분들, 떠나간 분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넣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올 분들. 말씀드렸던가 모르겠네요. 제가 평생 동안 아주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일입니다. 저는 이걸 무척 잘했어요. 저는 참 뭐든지 잘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시 돌아오려 황급히 서둘지도 마시고 천천히라도 괜찮으니 잊지 말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멀리에서 다시 손을 들어주면 당신을 마치 어제 보내드렸던 것처럼 익숙한 미소로 반갑게 안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 가지고 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무님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never brought to mind? Should old acquaintance be forgot and days of old lang syne? For old lang syne, my dear, for old lang syne, we'll talk a cup of kindness yet for days of old lang syne. And here's a hand, my trusty friend, and 'tis a